네, 경제 이슈 정철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평론가님, 물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넉 달째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정부가 3월이 고점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었는데 이미 물 건너갔고요. 네. 이거 왜 계속 오릅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물가에 관한 독특한 좀 특징이 있는데요. 총선과 대선의 양태가 좀 다릅니다. 총선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 이번 정권도 그렇고요. 모든 정권에서 눌러놓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본물 터지듯이 물가가 오르게 되고요. 예. 더 큰 문제는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는 실은 거의 물가를 좀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부 때나 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급작스럽게 오른 것이 총선 전후로 다 좀 우회적으로 것들이. 잡아놨던 예. 것들이 본물 터지듯이 다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가장 먼저 좀 눈에 띄었던 게 치킨 업체였었죠. 원래 1위, 2위. BHC라든가 그런 곳들이 올랐었는데 굽네 치킨을 비롯해서 이제 나머지 후발 업체들이 바로바로 치킨값을 인상을 했었고 요즘에 김밥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올리고 있습니다. 예. 김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느라고 뭐 김 부족 현상 뭐 이런 것도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도 좀 이제 과한 물가 인상들이 나오고 있고 가공품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뭐 섬유 유연제, 면도기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가격들이 오르고 있고 초콜릿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카카오 가격, 코코아 가격 오른다고 하니까 초콜릿 들어있는 과자류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인상을 하고 있어서 전방위적인 지금 물가 인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네. 거의 도미노가 시작됐다 이렇게도 맞습니다. 보는데 네. 굉장히 우울한 뉴스네요. 네. 예, 정부가 그래서 최근에 대폭 오른 배추, 양배추, 당근 뭐 이런 7개 품목에 낮은 할당 관세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세수가 그러니까 줄어들게 될 텐데 네. 부작용은 없는지도 궁금하고 이거 물가를 잡는 데는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물가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충격을 줬던 것 그리고 나서 뭐 물가 상승의 어쨌든 시작점이 됐다라는 것은 과일값, 예. 특히 야채류 가격의 상승이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과일값의 상승률은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지만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위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 또 야채류, 뭐 양파, 뭐 시금치 등등 같은 경우에도 당근, 배추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번에 신경을 좀 썼는데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라는 게 예. 뭐 관세를 다 붙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저율 관세라든가 이제 관세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입 과일에도 할당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서 예. 이번에 7개 품목에 대해서도 또 이제 할당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관세를 낮추면 우리 국민들이 쓰는 국내 소비자 가격이 낮아질 것 낮아지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체감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될 텐데 근데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두 가지 예상해요? 정도의 좀 부작용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효과가 있죠. 당장 물가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 할당 관세는 마치 우리가 피부에 스테로이드 연고처럼 단기간 쓰고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길게 가져가면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 첫 번째는 해당 농가들이 국내 농가가 망가지죠. 이번에 수입 과일 중에서 망고 가격이 막 엄청 싸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국민들 소비자들이 그거 먹지 딴 거 먹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딴 쪽의 농가들이 무너지면서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세수죠. 뭐 한 1조 원대 세수 펑크가 이번에도 또 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람은 일단 할당 관세를 적용하면서 체감 물가를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이제 작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뭐 외식, 서비스 이런 물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또 오를 요인 뭐가 있습니까? 핵폭탄이 아직 남아있죠. 지금 물가들은 그냥 오히려 주변을 자극하면서 오른 물가고요. 항상 물가가 오를 때 가장 파워풀하고 파급 효과가 큰 게 유가죠.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스라엘, 이란 사태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를 85달러 배럴당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평균 가격이 배럴당 85달러잖아요. 예. 그 밑으로 계속 좀 눌러놓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유는 미국, 어떤 사람은 뭐 이스라엘, 이란이 확전이 안 될 것 때문에 유가도 안 오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알게 모르게 저는 미국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11월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미국이야말로 기름값 오르면 정말 국민들의 마음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11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눌러놓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까지. 거기도 예. 대선까지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뭐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한다거나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 중동 국가들이 감산을 한다든가
만에 하나 유가가 터져버리면 유가가 뭐 $85 이상으로 가서 $90 또 한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전망들처럼 $100, $120 하면 이건 진짜 못 잡니까? 가장 큰 정말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 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또 유가를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불안정성이 크다. 그런데도 이 정도 올랐으니까 유가가 오른다면 정말 큰 인플레가 다시 한번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하반기에 2%대에 안착할 거다 이런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너무 낙관하는 거 아닐까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현재 상황은 좀 낙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 이제 이거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원자재 부분들은 대외 변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대내 변수만 놓고 봐서 뭐 가령 과일값이라든가 뭐 이런 연쇄 같은 것도 뭐 공급 사이드들이 좀 풀리게 되면 이게 풀릴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예. 수요가 막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공급 사이드의 물가는 어느 정도 뭐 시간과 사이클을 타게 되면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 이 이상기후가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단순히 뭐 먹거리라든가에서 끝나지가 않고 이게 원자재 사이드의 품귀 현상으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쪽에서는 더 큰 문제도 있을 부분을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 유가나 이상기후 이런 건 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아니잖아요.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대책을 세운다면 근본적으로 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게 상당히 힘든 거죠. 보통은 이제 수요 쪽에서 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금리라는 카드가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뭐 금리를 올리면 경기를 망가뜨려 가지고 뭐 물가를 떨어뜨리는 이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거든요. 뭐 확실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만 오르는.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있기는 하지만 예. 금리를 올리면은 정말 경기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쉽게 쓰지는 이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대내적으로 유통 개혁을 해가지고 공급 사이드 쪽에서 그나마 뭐 빠져나가는 예. 그런 이제 그런 폭들을 좀 줄여가지고 최종 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 정도일 텐데 그게 뾰족하게 그렇습니다. 답이 안 뾰족한 보인다. 답은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출금 제때 갚지 못해서 지금 그것도 문제인데 특히 인터넷 은행 비상이 걸렸네요. 예.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세 곳 있죠. 카카오뱅크, 뭐 토스은행, K뱅크들이 있는데 이 시작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 대출금리 구조가 굉장히 극단적이죠. 1등급에서 3등급은 1금융권에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예. 대출을 받고요. 아니면 아주 뭐 10%대 금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용등급 중에 중간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은 한 5%, 6%라는 중금리를 받는 것이 이게 합리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작될 때 그런 중신용자들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해라라고 이제 실시가 됐었고 그것들을 이제 적극 장려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부메랑으로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인데요. 예. 인터넷 전문은행들 세 곳의 평균 이 중신용자들의 연체율이 2.88%. 보통 한 1%대로 관리되는 것이 좋고 예. 3.5, 4% 이상부터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건데 지금 2.88%로 늘어나게 됐고 이 세 곳 중에 한 몇 곳은 또 3%대 연체율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이게 지금 이 중금리 대출을 시작한 게 한 1년 반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올해가 되면 2년 차, 3년 차가 되는데 우리가 대출을 받고 연체를 한 기억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 밀리면 이걸 걷잡을 수 쉽게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맞아요.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한 2% 후반의 연체율이 올해 여름께 하고 올해 연말이 되면 3% 이상으로 확 튀어오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뭐 기존 은행들, 오프라인 은행들은 아직까지 잘 1%대지만 예. 이 인터넷 전문은행 쪽에서 나오는 중신용자들의 연체율 상승을 워낙 많이 그냥 막 대출해줘서 그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국민들 중에 일부가 또 혹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차원까지도 한번 모니터링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결과치들이 사실은 시작이다. 시작인 그래서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 네. 지금 이런 시그널인데 그러면 이제 취약계층 지금 말하는 중저 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대책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들도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노하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에 가면 왜 그렇게 깐깐하게 구냐면 그냥 편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신용 좋은 사람들한테만 그 빌려주고 그 떼일 염려가 없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중신용자들에 대해서 거기를 잘 취사 선택을 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금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해본 적이 없었고 이번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막상 잘 안 되잖아요. 연체가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현재는 1금융권은 뭐 무조건 중신용자 대출 안 나가고 있고 아마 인터넷 전문은행도 이제 막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취약계층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중신용자도 그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록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엔화 가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한때 달러당 155엔을 넘기면서 3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 155엔이라는 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의 한 1,400원 정도 같은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달러 엔이 1,155엔을 갔던 게 1990년 6월. 그때 이후로 지금 엔화가 가장 약해진 겁니다. 예. 이제 달러 엔이니까 이게 157, 160엔으로 가면 약해지는 거고요. 140, 100으로 떨어지면 이제 엔화가 강해지는 부분인데 155엔까지 갔을 때 그 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좀 다른데 한일 재무장관이 우리도 1,400 가고 엔화가 막 152, 130, 153엔 됐을 때 구두 개입을 개입 같이 시사했죠.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우리는 좀 성공을 해서 바로 좀 눌러놔서 오늘도 1,370원대인데 엔화는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더 거세져서 지금 155엔이라는 때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시장에서는 이제 오늘 내일이 BOJ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정책을 결정하고 내일 아마 중요한 판단이 나올 텐데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기는 했지만 예. 결코 이 BOJ 일본 중앙은행이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긴축으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투기 세력들도 더 여기를 더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엔화 강세가 될 거야, 엔화는 이제부터 강해질 거야라는 쪽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렸잖아요.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되면은 더 큰 세력들이 이제 뒤로 또 밀어버리면서 그 하는 이제 그러니까 투기적인 것 부분도 함께 이제 존재하면서 예. 막다른 골목인 155엔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이죠. 오늘 내일 이틀간 회의인데 내일 BOJ가 이 155엔대 이상을 미하로 엔화 약세를 막아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겁니다. 예, 예. 당장에. 근데 분명히 이 우에다 가지고 총재가 뭐라도 해서 그 신호를 통해서 이 엔화가 강해져야 될 텐데 이 여기가 뚫려버리면은 이제 엔화는 더 약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엔화가 더 약세가 된다는 것은 달러가 더 강해진다는 뜻이 되고요. 이건 돌아서 우리 원화가 또 다시 약해진다는. 그러니까 구두 개입을 해서 또 막아놓은 원화가 또 본물 터지듯이 터집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엔화하고 원화가 동조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이제 엔화를 되돌림을 해야 된다. 강세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일본 당국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이게 잡히면 다행인데 네.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의문인 게 잡을 능력이 있거든요. 일본은 뭐 어떻게 해서? 예,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뭐 한때 일본이 뭐 도시락 폭탄 던진다 이런 것처럼 시장에 개입하면 예. 바로바로 잡아낼 수가 있는데 좀 약간 미스테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155엔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일본이 적극적으로 일본 금융당국이 개입을 안 할까? 예.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을 비해서 이야기가 있죠. 달러를 지금 강하게 만들어야 될 무슨 필연이 있나? 그러니까 엔화와 달러는 그 일본과 미국은 늘 한 팀처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거죠. 그러니까 개입을 해서 못 잡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개입을 하냐 안 하냐.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그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판단, 일본 금융당국의 판단일 텐데요. 저는 여기에서 엔화가 더 약해지면 엔화 약세로 일본이 뭐 수출도 잘 되고 경기도 좋아지고 뭐 경제 살았다고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뭐 되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30년간 일본은 인플레가 좀 나왔으면 물가 상승이 나왔으면 하다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이제 예. 간만에. 뭐 30년 만에 한 3%대 많게는 그 이상도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엔화 약세가 더 심해져서 수입 물가가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일본의 물가 상승이 더 폭발적으로 나오면 저는 이건 오히려 일본에게는 되려 악독이 될 수가 예, 밖에 예. 없어서
이 언저리에서는 이제 BOJ가 개입을 해야 된다. 혹은 엔화를 강하게 만드는 뭔가의 조치는 이제 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당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일입니다. 오늘 시작을 했고 이제 내일 아마 오후께 정말 BOJ가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통 밤에 많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개입하러. 네. 이 155엔에서 여기를 더 위로 열려두는 걸 지켜볼지 이쯤에서는 시장에 들어와서 엔화를 강하게 눌러줄지가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좀 관전 포인트인데 내일 밤에 또 뭐가 나오냐면 미국의 PCE 물가가 나옵니다. 연준이 이제 지켜본다는. 그러니까 3월 PCE 물가가 나오면서 그 수준까지를 보게 되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긍정 시나리오와 완전히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죠. PCE 물가도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니까 예. 달러는 더 강해지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엔화 약세가 나오는데 방관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주식을 비롯해서 그 다음 주에 뭐 우리나라까지 영향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정반대의 시나리오는 BOJ가 이제 개입해 준다. 내일 오후부터 예. 하고 내일 밤에 나오는 미국의 3월 물가도 근원 잡힌다. 물자가 그러니까 잡히진 않을 겁니다. 근데 기대치 정도에서만 이제 단다 하면 오히려 이것은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국면에 이제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도 안 남아서 이걸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네. 짧게 해보면 미국의 이 틱톡 강제 매각법 이거 네. 바이든 정부가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틱톡이라는 예. 사업권을 미국에 있는 사업권을 매각해야 된다. 예. 근데 다른 곳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안 팔면은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한다라는 건데 쇼잉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중국에 대한? 중국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가 나는 지금 중국 때리기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판결은 쉽게 안 나는 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거는 그렇죠. 경영권 침해라고 받아들이면은 이거 소송 가면은 한 2, 3년 걸리면은 대선도 뭐 다 끝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매각법에 서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선 캠프에서는 틱톡을 또 이용해서 선거 운동은 또 선거운동한다. 이용은 예. 계속할 수 있다. 그런 뭐 역설적인 상황이 함께 나왔던 그런 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정말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네.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